안녕하세요. 저는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돈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놈의 돈이 뭔지, 돈 때문에 생기는 일들을 뉴스로 볼 때마다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아무리 돈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도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지만 대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지. 하지만 전 살면서 결국 돈이 다가 아니라고, 세상에 눈먼 돈이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기가 막힌 사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형편이 넉넉지 못한 그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집안 사정 때문에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중퇴를 해야 했죠. 물론 처음부터 그 정도로 사정이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비록 어머니께서 절 낳다 돌아가시긴 했어도 아버지께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저를 열심히 키우셨거든요.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도망간다고들 하던데 저희 부녀는 달랐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어릴 때를 생각하면 그저 행복했던 기억들 뿐이랍니다. 아빠를 돕겠다며 제 얼굴보다 큰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가면 아버지께서는 온갖 호들갑을 떨며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영애, 이렇게 큰 접시를 저기서 여기까지 안 떨어뜨리고 여기까지 가져온 거야? 아빠 힘들까봐 이 아빠 도와주고 싶어서? 아휴, 우리 딸 누굴 닮아서 이렇게 착해. 어디 보자. 오똑한 곤 아빠를 쏙 빼닮았는데 요 이쁜 눈이랑 입술은 엄마를 닮았나? 아유, 이뻐라. 아빤 우리 영애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저는 아빠 바라기였고 아버진 흔히 말하는 딸바보 아빠였어요. 저는 친구도 마다하고 아빠 뒷공문일 줄줄 따라다녔고 아빤 제가 숨만 쉬어도 이쁘다 이쁘다 난리였죠. 나중에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가게 장사가 잘 안 돼 공장에 들어가셨을 때도 그 모습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덕분에 혼자 밥을 먹고 집을 지켜야 하는 시간이 많아져도 전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고 꿋꿋하게 잘 자랄 수 있었죠. 그렇게 어떻게든 잘 살아가던 저희 집안에 본격적으로 먹구름이 낀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도 전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방을 가지고 나오라며 선생님께서 부르시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애야, 침착하게 잘 들어. 조금 전에 아버지 직장에서 학교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단다. 기계에 다리가 깔리셨다는데 지금 병원에 이송 중이셔. 영애야, 괜찮니? 선생님이 같이 가줄 테니까 정신 단단히 붙잡고. 가자, 선생님이 택시 잡을 테니까. 영애야, 영애야, 정신 차려. 아버지께서는 지금 열심히 싸우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영애가 얼른 아버지께 가서 함께 있어드려야지. 선생님과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께서는 의식이 없는 상태셨어요.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그렇게 초조하게 아버지를 기다려야 했죠.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참 먹먹한 기분이 들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무거운 기계에 다리가 깔려 으스러졌다고, 그래서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사실 아직 살아계신 것이 기적이라고 하셨는데 저 멀리 수술실로 실려가는 아버지를 보며 절규했었죠. 아빠 괜찮아? 선생님, 우리 아빠 괜찮은 거죠? 네? 돌아가시는 거 아니죠? 아빠, 일어나. 영애 왔어. 아빠 딸 영애 왔다고. 선생님, 우리 아빠 왜 안 깨어나요? 우리 아빠 좀 깨워주세요. 우리 아빠. 세상에 저랑 아빠 단 둘뿐이에요. 우리 아빠 이렇게 가시면 저도 죽어요, 선생님.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전 아버지를 붙들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늘 쾌활하고 밝은 분이셨는데 그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는 모습을 전 그때 처음 봤거든요. 깨어나시고 다리가 없다는 걸 아셨을 때 그때 그 괴로워하시던 모습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겐 늘 강하고 든든하기만 했던 아버지셨는데 세상 그 어떤 풍파에도 맞서지지 않는 영웅 같은 존재셨는데 공장 측에서 제대로 된 보상이라도 해줬으면 그럼
좀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마저도 없었어요. 공장 측은 아버지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미루었고 우린 공장의 과실을 끝끝내 입증하지 못했거든요. 저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가야겠기에 제가 중대한 결심을 내리게 된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요. 아빠, 나 학교 그만 다닐래. 나 어차피 공부도 잘 못하고 그냥 지금부터 일하면서 기술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솔직히 아빠도 알잖아. 나 머리 나쁜 거. 나 전부터 시장 일에 관심 많았거든. 아빠랑 같이 식당 할 때도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우리 예전 식당에서 일하던 이모 지금 시장에서 식당 한다길래 연락해봤는데 나라면 언제든 환영이라고 오라고 하더라고. 아빠, 나 완전 잘할 것 같지 않아? 고등학교도 채 졸업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뛰어들겠다는 제 이야기에 아버지께선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그야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그러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당시 아버지를 간호하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집엔 돈이 없었습니다. 공장이 제대로 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누군간 일하지 않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전 아버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 시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식당에서 일하던 이모 가게에서 일도 돕고 장사를 해보겠다며 집에서 김밥을 말아 내다 팔아보기도 했죠. 어린애가 장하다며 시장 이모 삼촌들이 많이 사준 덕에 그래도 반찬값을 꾸준히 벌 수 있었어요. 저는 시장에서 이모 삼촌들의 귀여움을 듬뿍 받았고 몇 년 후에 그 시장에서 내노라는 큰 가게 정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 연애도 하고 놀러도 다니는 모습이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전 꿋꿋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푼 두 푼 통장에 돈을 모으며 아버지를 모시고 제 현실에 집중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8년 정도 일했을 때 제 통장엔 시장에 자그마한 가게를 얻을 돈 정도를 모을 수 있었고요. 저는 곧장 아버지께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예전 아버지처럼 갖가지 분식을 파는 식당을 차렸습니다. 식당을 처음 오픈하던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버지 모시고 이게 우리 가게라고 둘러보는데 아버지께서도 눈가가 빨갛게 돼선 호를 훌쩍이셨죠. 둘이서 자그마하게 장사 잘하게 해달라 개업 고사도 지내고 평소절 이뻐해 주셨던 상인분들도 오셔서 덕담도 해주시고 그렇게 손님들 가시고 아버지와 둘이서 우리 가게에서 술 한잔 하는데 그날만큼 뿌듯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도 제 손을 꼭 붙들고 그간 고생했다며 어깨를 두드려 주셨죠. 우리 예쁜 딸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아빠는 우리 딸 잘할 거라고 믿어. 우리 딸은 나 닮아서 음식도 잘하니까 다들 좋아할 거야. 아빠가 우리 예쁜 딸 고생만 시켰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번듯하게 열심히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영애야, 식당은 아빠가 선배니까 힘든 일이나 잘 모르는 일, 그리고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털어놔. 알았지? 아빠가 다른 거 못해줘도 세상 전부가 등져도 이 아빠는 우리 영애 편이니까 옆에서 꼭 지켜줄게. 아버지와 둘이서 그간 서로 고생했다고 부둥켜 안고 울고 그리고 또 웃고 그렇게 전 다음 날부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정말 손맛이 있는지 장사도 그럭저럭 잘 되었죠. 덕분에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니 여유도 생기고 그렇게 한 남자를 만나 교제도 했었어요. 연애는 처음이라 참 웃지 못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순탄하게 잘 사귀었죠. 그렇게 1년 정도 그 남자와 만났을 때 결혼도 약속하고 서로 부모님께 인사드린 뒤 상견례도 하기로 했는데 먼저 아버지께 인사를 드린 남자가 다음날 연락이 안 되더니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바로 그 남자의 어머니라며 한번 절 만났으면 한다고요. 언감생심, 남의 집 귀한 아들 신세 망칠 일 있어요, 아가씨? 내가 뭐 학사나 박살 따오라는 거 아니야. 최소한 사람 구실하려면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되는데. 뭐? 중졸? 고등학교 중퇴? 아이고 나 참. 그것도 기가 막힐 지경인데 아빤 다리병신이고. 나중에 그럼 내 아들 돈으로 그 아버지 모시겠다고 할 거 아니야. 주제를 알아야지. 남자와 연락이 안 되는 동안 대체 무슨 일이냐, 왜 갑자기 연락이 안 되냐 걱정도 하고 불안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모든 상황을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만나본 남자가 하혼을 하고 싶으니 잠수를 탔다가 제가 계속 연락을 하니 이 사단을 만든 거였죠. 정말이지 너무 화가 나더군요. 눈앞에 있다면 머리채를 잡고 쥐고 흔들고 싶을 만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아버지를 다리병신이라 부르는 집안과 연을 맺는 건 도리어 제가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남자에게 전화해 악다군을 퍼부어주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야, 네가 아니라 내가 싫어. 알아? 네가 뭔데? 너네 엄마가 뭔데 우리 아빠를 그렇게 말해? 나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고 대학도 못 들어간 거 맞는데 넌 배웠다는 놈이 이따구로밖에 못해? 가방 그 짧은 나도 네가 하는 짓이 얼마나 더럽고 못난 짓인지 알겠다. 잘 들어. 네가 아니라 내가 널 차는 거야. 너 같은 놈 트럭으로 갖다 줘도 내가 싫어. 싫다고. 그 일 이후 전 차라리 결혼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일에만 집중했어요. 우리 부녀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씩씩하게 살았죠. 하지만 그 일로 속상하셨던 아버지께서 시장 지인분께 이 사실을 털어놨고 그렇게 아버지의 부탁으로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 다시 없이 착한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은 버스 운전기사로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한다며 우선 친구처럼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러자며 편하게 대해줬고요. 남편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제 마음에 스며들어갔어요. 결코 독촉하거나 조르는 법 없이 그렇게 절 조금씩 설득해 나갔죠. 특히 남편이 아버지께도 정말 잘했는데 그 부분이 절 가장 감동시켰던 것 같아요. 사실 다리가 절단된 부위를 본다는 게 보통 사람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얼굴에 다 티가 나기 마련인데 남편은 처음 아버지를 만나뵌 날에도 아버지께서 힘들어하시자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를 부축하고 잘린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등 온갖 정성을 기울였죠. 심지어는 시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셔서 내가 전생에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복이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결국 결혼을 결심하고 온 가족이 만난 자리에서 제 아버지께 말씀하시는데 정말이지 눈물이 안 날려야 안 날 수가 없었답니다. 사돈어른, 어쩜 딸을 이리 예쁘고 착하게 잘 키우셨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데 다 사돈어른께서 훌륭하신 분이라 그런가 봅니다. 오히려 저희 아들이 부족해서 참 부끄럽습니다. 사돈어른의 하나뿐이 귀한 딸을 데려가는데 저희가 어떻게 예단이니 혼술 해오라고 하겠어요? 준비는 저희가 다 할 테니 모쪼록 맡겨만 주세요. 저희는 그렇게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했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아버지를 잘 챙겼고 시부모님께서도 늘 저와 제 아버지를 배려하며 사시사철 몸에 좋다는 것들을 보내주셨죠. 그런 시부모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정말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늘 먼저 연락을 드리고 안부를 여쭈고 자주 집에 가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며 극진하게 모셨죠. 연로하신 분들은 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아버지와 시부모님을 모시고 정기검진도 해드렸어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신가 세세하게 봐달라 부탁하며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좋은 검진 프로그램을 찾아 받으실 수 있게 신경 썼죠. 시부모님께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며 늘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저는 며느리도 자식이라며 고집을 부려 그렇게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저희 부부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땐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매일같이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시며 손주 보신다고 오시는데 병원에서도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한 팔불출이셨죠. 정말이지 두 분께서 제게 해주신 일을 하나하나 말하려면 끝도 없을 겁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땐 제가 살아서도 이 은혜를 다 못 갚을 것 같다.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검진을 받으시면서 한 번은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는데 꾸준히 병원에 다니셨지만 상태가 계속 더 악화되고 계셨거든요. 결국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20% 정도밖에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입원까지 하고 폐에 물이 차셔서 물을 빼고 약물 치료받고 그러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제일 먼저 와주신 분이 바로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우리 영애 제가 키웠지만 참 착하고 이쁜 아이입니다. 모쪼록 어미도 없이 큰 우리 딸아이가 저 없어도 두 분께 의지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영애야, 내가 없어도 잘할 수 있지? 아빠 우리 영애 잘할 거라고 믿어. 아빠 먼저 가서 기다리마. 넌 나중에 애들 결혼도 다 시키고 손주도 보고 몸 건강히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아주 나중에 보자. 알았지? 약속할 수 있지? 사돈어른, 영애님이 저희 딸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가지세요. 저희가 우리 딸 영애 항상 살피고 곁에서 지켜주면서 든든한 울타리도 되어주고 비빌 언덕도 되어주겠습니다. 사돈어른 마음 다 압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시부모님 손을 꼭 붙들고 눈물로 부탁하시는데 두 분은 걱정하지 말라며 아버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이미 절 딸로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말이 그때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이며 낙골당이며 슬픔으로 넋이 나간 절 대신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죠. 아빠, 조금만 더 살다가 가시지. 아빠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왜 좋은 세월도 다 못 누리고 이렇게 가세요? 왜? 이제 좀 살만해서 손주 재롱도 보여드리고 좋은 곳도 여행 다니고 그가 못하셨던 것들 하나씩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아빠. 영애야, 그렇게 너무 슬퍼하면 사돈어른 눈 못 감으셔. 너 이러는 거 보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밥도 챙겨 먹고 잠도 좀 자고 건강도 좀 챙겨 이거사.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도 가족이니까. 아이고 이 불쌍한 거. 아버지 화장하고 낙골당 모실 때 얼마나 의지가 되어주셨는지 시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을 거예요. 남편도 옆에서 절 챙기며 아버지를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위로해 주었고요. 그 덕분에 그래도 빠르게 슬픔에서 벗어나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가 그립고 또 슬펐지만 하루하루 살아나갈 힘을 얻을 수 있었죠.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다시 열심히 일하며 아이를 키웠고 1년이 조금 지나고 둘째를 낳았습니다. 세월이 참 어찌나 빠르던지 일하랴 애들 보살피랴 정신을 문득 차려보니 그 꼬물이들이 자라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는 나이가 되었죠. 그간 남편과 시부모님과 소중한 추억들을 정말 많이도 쌓았습니다. 두 분은 저희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엔 항상 곁에 있어 주셨고 늘 힘이 되어 주셨어요. 저도 진심으로 두 분을 부모로 모시며 그렇게 살 수 있었고요. 그러다 시아버지께서 첫째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참 얼마나 슬펐던지 마치 아버지를 두 번 잃은 것 같았죠. 시아버지께서 군인 출신이라 사실 진짜 엄하고 무서운 분이신데 제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인자하셔서 더 그랬어요. 하지만 가장 슬퍼할 사람이 시어머니와 남편이라는 걸 잘 알기에 저는 두 사람을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시아버님의 그 크나큰 빈자리를 제가 메우기란 역부족이겠지만 그래도 그 큰 사랑을 저도 돌려드리고 싶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 먼저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사실 시어머니께서도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혈압이 높다고 나왔는데 연로하신 분들께 혈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더 그랬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당시 유산 문제로 집안이 좀 시끄러웠는데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껏 제 이야기만 들으셨으니 그 화목한 집안에 유산 문제가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남편은 외아들이 아니라 형과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아니 형님과 동서까지 앞에 네 사람이 집안의 골칫덩어리였죠. 먼저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은 은행에 다니는 번듯한 직장인이었어요. 형님은 눈썹 문신 전문샵을 하고 있었는데 두 분 다 돈도 꽤 잘 버셨죠. 다만 아주버님은 주식과 펀드에 미쳐 있었고 형님은 명품에 빠져 늘 돈이 없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늘 제가 고졸해 시장에서 허름한 분식집이나 한다며 은근히 절 무시하곤 했습니다. 동서, 그 아침 드라마 그거 봐? 거기 가정부 역으로 나오는 그 여자 오늘 우리 가게 온 거 알아? 우리 가게 눈썹 잘한다고 요즘 연예인들 꽤 많이 오거든. 아휴, 근데 그 여자가 실물이 제일 예쁘더라고. 연예인은 연예인이야. 재수씨, 그거 분식집으로 돈이 벌려요? 어차피 애들 코 묻은 돈. 재수씨 가방끈 짧아서 돈 버는 법 잘 모르는 건 이해하는데 성재 그건 대학까지 나와서 왜 버스기사나 하고 있나 몰라. 재수씨, 성재 보면 좋은 투자처 있으니까 간만에 술 좀 마시자고 전해줘요. 사실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어떻게 쓰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그러냐 하고 저는 계속 무심히 넘겼어요. 그런 거 몰라도 잘 살았고 비싸고 좋은 물건을 사는 건 영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시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을 물려달라 계속 졸랐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시아버지 생전에 본가에도 거의 못 오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아버지, 제가 장남이고 앞으로 아버지 제사고 뭐고 다 모실 텐데 당연히 그 상간 저한테 물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받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두 분 모시겠다니까요. 지금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그 상가 팔아서 거기 투자만 하면 2배, 3배 더 벌 수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왜 이 좋은 기회를 놓치냐고요, 아버지. 이제 노망이라도 나셨어요? 이 버르장 머리 없는 놈. 너 전에도 그렇게 말하면서 나한테 가져간 돈은 그건 어떻게 됐어? 네 놈이 그때도 확실하다고 중내 사내에서 돈 내줬더니 말짱 까먹어 놓고 또 손을 내밀어? 너 이럴 거면 당장 나가 이놈아. 장남이라고 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꿈 깨. 그 건물은 네 애미랑 내 노후 자금이야. 우리 죽을 때 우리한테 제일 효도한 놈한테 물려줄 거다. 시동생은 한술 더 떴습니다. 심지어 시동생은 변변한 직장도 없는 한량, 날백수인 것도 모자라 술집에서 일하던 아가씨와 결혼까지 했는데 군인이셨던 시아버지께서 뒷목을 잡고 넘어가시는 것도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놈, 이 수치도 모르는 놈. 너 그 결혼하면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다. 네 애미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지금 사는 방도 빼고 생활비도 네가 알아서 벌어 이놈아. 결국 마음 약하고 착한 시어머니 덕에 다시 시아버지와도 연락은 하고 지냈지만 눈칫밥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시동생 내외를 볼 때마다 시아버지께서 냉기를 풀풀 날리시는데 두 사람 다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도 못했죠. 결국 두 사람은 생활비가 부족하니 저희 집이나 시어머니께 몰래 연락해 매번 돈을 빌려 그렇게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좋을 텐데 매번 취업이 안 되니 사업을 해보겠다며 저희 집과 시어머니를 꼬드기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뿐이었죠. 아이, 형 가족 좋다는 게 뭐야. 형은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아? 돈 없어서 맨날 이렇게 빌빌거리는데 취업하고 싶어도 나이 때문에 써주는 것도 없고 사실 내가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형 혹시 돈 없어? 아 진짜 형수
형수가 작은 형한테 말 좀 해줘요. 이번 건 진짜 잘 된다고. 이게 회사가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어요. 물건을 많이 팔면 그만큼 나한테 떨어지는 것도 많고 파는 만큼 등급도 올라가서 달에 몇 천이 우습게 벌린다고요. 더 들어보지 않아도 다단계인 게 분명한데 말을 듣질 않았어요. 동서도 친구들과 매일 밤 술을 마시고 돌아다녀서 볼 때마다 취해 있는데 생활이 될 리가 없었죠. 결국 시동생 역시 그간 빌린 돈들을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리다 시아버지께 손을 벌렸고 시아버지와 의절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룬 시아버지께서 정말이지 지긋지긋하다며 두 사람을 불러놓곤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만 더 돈소리하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말이죠. 그 나이 먹고 부모 용돈을 주지 못할 망정. 뭐? 사업하게 돈을 줘? 큰 놈이고 작은 놈이고 똑같다. 너희 나한테 돈 맡겨놔서 이놈들아. 내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나한테 돈 달라 소리하면 그 길로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 그리 알거라.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 상가 건물은 나랑 니들 애미한테 잘 아는 놈한테 죽기 전에 물려줄 거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으면 네 애미한테 물려줄 거고. 그러니까 돈소리 할 거면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을 생각하고 본가에도 오지 마. 시아버지께선 그 상가 건물의 애착이 대단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군인으로 오래 일하시며 모은 삼짓돈으로 사업을 하셨고 그걸 피땀 흘려 키워서 판 돈으로 사신 거였거든요. 그때 하신 사업이 회비 생산 사업 쪽이었는데 이 사업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어서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처음엔 혼자 트럭 하나로 시작하셨는데 그걸 그렇게 키워 그 큰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사셨으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아무튼 그 호랑이 같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상황에 이제 아주버님과 시동생이 어떻게 나올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례가 끝나자마자 득달같이 아주버님과 시동생이 달려오고 그때부터 집안이 시끄러워졌고요. 당시 시어머니께선 저희와 살림을 합칠 겸 시아버지 유품도 정리할 겸 저희와 집을 치우고 계셨는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한창 시아버지 이야기하며 오시며 책 따위를 조심스럽게 넣고 있는데 저 네 사람이 들이닥쳤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유산도 정리해야죠. 뭐 도와드릴 건 없어요? 아버지도 참 의문스러우셔서 혹시 몰래 숨겨둔 땅이나 통장 같은 거 있을지 모르니까 잘 찾아야 돼요. 아, 형, 아버지 서재 한번 가보자. 아버지 맨날 중요한 건 다 서재에 넣어두시잖아. 그렇게 소란을 피우며 온 집안을 발칵 뒤집는 네 사람 때문에 시어머니께서는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이미 이런 상황을 몇 년 전에 직감한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앞으로 모든 상과 집 모든 명의를 돌려주셨거든요. 그러니 저 네 사람이 아무리 뒤져봐야 결국 상속분이라곤 쥐꼬리만한 돈 몇 푼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으면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저흰 자식도 아닙니까? 저나 막내 힘든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말씀도 안 하고 혼자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이번 기회에 상가랑 집 처분하고 저희 목 미리 주세요. 뭐 어차피 둘째네랑 같이 사실 거라면서요. 이 집 정리하고 둘째네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시어머니께선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보여주며 그럴 수 없다 버티셨어요. 늘 마음 약하고 착한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강단 있게 안 된다 하시는 건 저도 그때 처음 봤죠.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집을 드나들며 자신의 몫을 달라 때를 썼는데요. 결국 저희 남편이 버럭 화를 내고서야 그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진짜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어. 지금 간이에 덮은 흙도 다 마르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유품 정리하는 거 안 보이냐고. 아버지께서 이 꼴 보시면 참 좋아라 하시겠다. 좋아라 하시겠어. 제발 사람이면 이쯤에서 그만 좀 해. 어머니 힘드신데 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럴 거면 아버지 말씀대로 그냥 연을 끊어. 이런 게 가족이야? 이런 게 가족이냐고. 남편이 화를 내자 두 사람은 겨우 입을 다물었어요. 자신들도 좀 심했다 싶었는지 그제야 조용히 유품을 좀 뒤적이더니 집으로 가버렸죠. 하지만
그렇게 이제 괜찮아졌겠거니 한 저와 제 남편의 생각은 정말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아주버님과 시동생이 그 뒤로도 무려 7년 동안이나 시어머니를 조르며 돈을 달라고 요구해왔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 일을 함구하고 계셔서 저흰 그동안 정말이지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화를 내니 조용히 사나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다시 아주버님과 시동생이 본가에 드나들 때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우연히 시어머니께서 통화하는 걸 듣고 겨우 상황을 알게 된 거였고요. 아, 글쎄, 상가 그거 판다고 내놨다니까. 팔리면 어련히 알아서 줄까. 제발 그만 좀 해, 어? 네 애미 이제 예전 같지가 않어. 아, 산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니 그럼. 뭐? 그럼 집을 팔라고? 집은 안 돼 이놈들아. 둘째가 나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너희가 사람이면 집엔 손대지 말어. 그런 소리 할 거면 끊어 이놈아. 정말이지 기가 막혔어요. 전화 내용만 들어도 그놈의 돈 때문에 어머니를 얼마나 닥달했는지 알 수가 있었죠. 심지어 시어머니께선 이제 70을 넘기시면서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혈압약까지 드시고 계셨는데 정말 사람도 아니다 싶더군요. 저는 참지 못하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그대로 전했고 남편은 예상대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더는 그런 짓 못하게 하겠다며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상황이 많이 절박했는지 남편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 이제 그만하라고 이러시다 쓰러진다며 화를 냈는데 오히려 그 상가 건물을 두고 두 사람이 크게 싸워버린 겁니다. 아니 형, 왜 엄마 건물을 형 명의로 자꾸 돌려달래? 엄마가 우리한테도 돈 준다고 했는데 그게 아까워서 지금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 절대 그 꼴 못 봐. 형은 양심도 없어? 형은 멀쩡한 직장도 다니고 형수도 번듯한 가게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욕심을 내고 싶어? 동생이 굶어 죽어도 상관없냐고. 뭐라고? 야, 누가 널 취업하지 말라고 뜯어말렸냐? 학교 다닐 때 엄마가 그렇게 공부하러 갈 땐 거들떠도 안 보더니 너야말로 양심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너 그동안 아빠 몰래 엄마한테 연락해서 생활비 타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왜? 그렇게 굶어 죽겠으면 네 와이프 다시 일 나가라고 하던가. 어디서 형한테 큰 소리야, 큰 소린. 아주버님은 자신도 어머니 아프신데 이러고 싶지 않으니 자신에게 건물 명의를 돌려달라 말했어요. 자신이 알아서 팔아 막내에게 주겠다고, 아니면 그걸 투자해서 더 큰 돈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서요. 물론 그 말을 듣고 시동생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그대로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로 대거리를 했습니다. 나중엔 서로 멱살까지 잡고 싸우려고 드는데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었죠. 제발, 제발 좀 그만해. 내가 다 늙어 너 이런 꼴 보려고 여적 산 줄 아니? 아이고, 여보, 왜 먼저 갔소? 나보고 어떡하라고. 시어머니께선 그 광경을 보고 기함하며 눈물을 흘리신 것도 당연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런 꼴을 보고 좋아할 수 있겠어요. 결국 남편과 제가 두 사람을 어떻게든 뜯어내 겨우 집으로 돌려보내고 집으로 보냈지만 그놈의 돈이 정말 뭔지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그 꼴을 본 시어머니께서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기어코 어느 날 쓰러지시고 마신 거죠. 제가 곧바로 발견해 119에 전화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긴 했는데 어머니께선 일주일이나 깨어나질 못하셨어요. 병원에선 뇌출혈이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의식을 잃은 기간이 길어지면 가망이 없을 수 있다 말해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네? 선생님, 저희 어머님 아직 괜찮으신 거 맞죠? 요즘 약도 잘 나온다는데 왜 이렇게 못 깨어나시나요? 선생님, 제발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저희 어머니 이렇게 보내면 자식으로서 제가 절 용서 못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눈 좀 떠보세요. 네? 어머니,
엄마! 남편과 전 눈물바람으로 매일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눈을 뜨지 못하는 어머니 곁에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피며 애타게 기다렸죠. 그놈의 돈 때문인지 아주버님과 시동생네도 처음 하루 이틀은 병원을 꾸준히 드나들었는데 그건 아주 잠시뿐이었어요. 병실을 지키는 사람은 남편과 저 오직 둘뿐이었죠. 전 어머니가 며칠째 깨어나지 않자 결국 분식집 문을 닫고 어머님 곁을 계속 지켰고요. 그런데 하루는 집에 잠시 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해야 할 것 같아 나가려는데 익숙한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의사와 무슨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아주버님과 시동생이었죠. 오랜만에 어머님 병문안이라도 왔나 하고 다가가려던 전 정말이지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 야, 안 되겠다. 내가 딱 보니까 엄마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냥 건물 우리가 먼저 알아서 몰래 정리하자. 왜? 또 혼자 드시려고? 뭐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게 그 4층짜리 상가 건물이랑 엄마 집 있잖아. 네가 도와주면 그거 딱 절반으로 나눠줄게. 둘째는 빼고 우리 둘이서 먹는 걸로 해서. 근데 자근혁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 그리고 엄마 일어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미리 정리하자는 거 아니야. 어차피 둘째 일하고 재수 씨도 요즘 병원에 붙어 산다니까 쉬울 거야. 네가 엄마 집에 가서 인감이랑 서류만 좀 챙겨와라.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정말 극심한 분노를 느꼈어요. 친자식이 아닌 저도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는데 자식이란 인간들이 사람이면 그럴 수 없다 생각했죠. 그깟 돈, 남편과 제가 버는 돈으로 충분히 먹고 살만하니 욕심은 없지만 시아버지께서 피땀 흘려 번 돈을 저런 인간들 손에 그냥 넘겨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진 어머니께서 온전히 가지실 수 있도록 지켜드리고 싶었죠. 저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시동생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서류와 인감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고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저처럼 아연 실색해선 인감과 서류를 잘 가지고 있으라고 한 뒤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감과 서류를 아주버님과 시동생이 절대로 찾지 못할 곳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 집에서 인감과 서류를 가져가려고 했는지 시동생과 아주버님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놓으라고 무슨 권리로 그걸 우리가 가지고 가느냐며 난리법석을 떨어댔죠. 저와 남편은 시치미를 떼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급기야 병원까지 찾아와 난리를 피우고 말았습니다. 야, 엄마가 그거 팔아서 우리 준다고 했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그걸 가져가? 네가 그거 꿀꺽하려는 속셈인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내놔. 평소 형수랑 자근형이 놓친 애들한테 살랑거리며 비 맞출 때 내가 알아봤지. 형, 거봐. 내 말 맞지? 사실 욕심이 제일 많은 건 저 두 사람이라니까. 어머니 아프신데 여기서 무슨 짓이냐고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놓기 전엔 가지 않겠다며 바닥에 들어누워 소리를 지르고 온갖 쌍스런 욕설을 해대는데 정말이지 제가 다 수치스러울 지경이었죠.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오고 결국 병비까지 달려와 두 사람을 끌어내고야 사태는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것도 모자라 집에 찾아오고 남편 직장으로도 찾아왔단 이야기에 귀함을 했지만 저흰 정말이지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 버텨냈고요. 솔직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해질 수 있나 싶었어요. 인간 이하의 행동을 계속해대니 차라리 그깟 거 던져주고 어머닌 우리 힘으로 모시자 생각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너무 시아버지께 못할 짓이고 시어머니께도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저 시어머니께서 깨어나길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그 모든 상황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그런 저희의 정성에 감동이라도 하신 걸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의식을 잃으시고 난 뒤 정확히 열흘 만에 깨어나셨습니다. 그날도 제가 시어머니 손을 잡고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해서 계속 말을 거는데 뭔가 아주 희미하게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거였죠. 선생님, 지금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달려오고 의료진들이 뒤이어 방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시어머니께선 기적적으로 눈을 뜨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제가 빠르게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와서 그래서 골든타임을 지켜 뇌 손상이 적었다고. 그래서 깨어나실 수 있었던 거라고요. 어머님께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렇게 건강을 회복해 가셨습니다. 정말 어이없지만 아주버님과 시동생은 이 소식을 듣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병원에 또 찾아왔고요. 처음 저 두 사람이 병실에 들어오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제가 무슨 신기루라도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재수씨, 내가 그간 오해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그동안의 일은 잊읍시다. 솔직히 재수씨가 그거 가져간 거 맞으면 재수씨도 할 말은 없잖아. 어머니도 이 사실 알면 또 쓰러지실 거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심지어 아주버님은 그 와중에 저한테 입 다물라고 협박까지 하는데 한편으로 맞는 말이라 뭐라고 해주고 싶은 걸 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가뜩이나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그런 난장판이 벌어졌다는 걸 알면 어머님께서 또 쓰러지실 것 같았거든요. 물론 제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어머니께선 병실에 같이 계신 분과 친해져 그간의 일을 전부 다 들어버리셨지만은요. 내가 자식 농사를 헛지었어. 어떻게 그런 남부 그런 줄 모르고 그런 짓을. 네 시아버지 보시면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지셨을 게다. 아이고 여보, 차라리 건물을 사지 말지 그랬어요. 이런 꼴 볼 줄 알았다면 차라리 물려줄 재산이 없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어머님께선 그간의 일을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저 자신이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며 오래 살아 못 볼 걸 본다며 가슴을 내리치셨죠. 그러시면서 차라리 그 건물과 집 모두 저희 부부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흰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어머니 곁을 지키고 모셨을 뿐인데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군 재산을 받을 수가 없었죠. 이제 믿을 게 너랑 둘째밖에 없구나. 내가 이 건물이며 집을 손에 쥐고 있어봤자 다 늙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니. 그저 말년에 손주 재롱이나 보며 그렇게 살다 가는 게 복이지. 하지만 어머님께선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고 결국 그렇게 상가와 집이 모두 저희 부부의 명의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어머님을 저희가 계속 끝까지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어차피 건물이나 집을 받지 못해도 모실 생각이었는데 이런 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님의 뜻에 따랐어요. 물론 이 사실을 안 아주버님과 시동생이 찾아와 또 난리를 쳤지만 그 착하고 마음 약하던 시어머니께서 두 사람을 완전히 차갑게 내쳐버리셨죠. 어떻게 엄마가 뇌출혈로 못 깨어나고 있는데 자식이란 놈들이. 네 아버지 말씀 하나 그른 것 없다. 돌아가시기 전에 네 놈들 이럴까봐 그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이 놈들은 내가 어미가 아니라 돈으로 보이는 모양이니 나도 날 애미 대접하며 효도하는 자식한테 건물이고 전부 다 줬다. 계속 여기서 백날 천날 서 있어봐. 내가 동전 한 푼 내주나. 아주버님과 시동생은 저희에게 접근해 건물을 팔아 똑같이 나누자며 협박도 하고 눈물로 호소도 했지만 저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동생 쪽은 그 다단계로 거액의 돈을 빚진 상태였고 아주버님 쪽도 무리한 주식 투자 펀드로 대출이 엄청난 상황이었더군요. 심지어 형님은 그 눈썹 문신 전문점을 폐업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눈썹 문신 전문점이 아직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라는 거. 거기서 시술받았던 그 연예인이라는 손님이 부작용 때문에 난리가 났고 그걸 민원을 넣어 가게를 폐업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대출로 돌려막으며 건물 판 돈 받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모조리 허탕으로 돌아갔으니 길거리에 나앉게 생길 판이었죠. 형님이 그 좋아하던 명품들도 전부 처리했다고 하던데 그 뒤로 형님은 본가에 들러도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게 너무 씁쓸하죠.
그리고 시동생은 그 술집 아가씨였던 동서가 결국 다른 남자와 가출을 하는 바람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동서가 그나마 조금 있던 월세집 보증금을 다 들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고시원에 들어가 살게 되었답니다. 그나마 그 고시원비 달라는 소린 하기가 스스로도 창피했는지 저희 몰래 온갖 물건들 다 정리해서 겨우 얻었다는데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어디서 알바라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 버릇 어디 갈까 싶어 저흰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중이고요. 남 안 되는 거 보고 웃으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솔직히 그간 해온 일이 있으니 속이 아주 후련하더라고요. 역시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옛말 그런 게 참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전 어머니께서 주신 상가로 분식점을 이전해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만 받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어려서부터 계속 일을 해서 그런지 집에서 노는 건 영 적성에 맞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저랑 성격이 참 비슷해서 건물주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버스를 운전하고 있고요. 이래서 부분 닮는다고 하던가요? 시어머니께서도 요즘 손주들 재롱 보며 효도 받으시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니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최근엔 가족들이 다 같이 온천에 다녀왔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첫째랑 둘째가 할머니 어깨랑 다리를 주물러 드렸더니 손만 갖다 대도 시원하시다며 어린아이처럼 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시원하다. 우리 손주도 누굴 닮아 이렇게 성격도 곰살맞고 착할까? 우리 손주 손이 약손이네. 약손이야. 예, 네 시아버지 하늘에서 질투하시겠다. 이렇게 효도도 못 받아보고 그 사람이 아주 하늘에서 질투하겠어. 할머니, 그럼 우리 하늘에서 할아버지 더 많이 질투하시게 더 오래오래 사시면서 좋은 거 많이 보고 맛있는 것도 더 많이 먹어보러 가요. 저희가 할머니 사랑하는 거 알죠?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저희가 맨날 이렇게 팔다리 주물러 드릴게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세상에 눈먼 돈이라는 건 없다는 걸 깨닫게 된 일이었습니다. 사실 돈은 사람이 아니니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요. 결국 그 돈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건 또 진실한 마음인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대해야 진심이 돌아오는 법인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쪼록 여러분도 진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분들 많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두서없이 긴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